대한민국 5천만 소비자의 힘, 불만 제로! 김장철, 태양초만 찾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소비자는 모르는 태양초의 진실, 그리고 중국산 냉동고추의 충격적인 가공 실태를 불만제로가 취재했습니다. 최고의 전망, 최상의 시설, 최고급 자재. 혹시 내 집 마련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꿈꾸십니까?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부 고층 아파트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불만 제로, 지금 출발합니다. 불만 할머니, 어떤 고추장이 맛있어요? 그야 이렇게 빛깔이 곱고 맛있게 생긴 이 태양초 고춧가루를 항아리에 이렇게 쳐넣으면 되는 것이요. 불만 할머니도 태양초 쓰세요? 뭐요 지금? 내가 지금 태양초 고추 안 쓰게 생겼다 이거요? 저리 안 가? 가라고. 불만 할머니도 사랑한 빨간 태양초. 여기도 태양초, 저기도 태양초. 그야말로 태양초가 대세. 태양초는 뭐라고 알고 계세요? 고추를 햇볕에 직접 말리는 거예요. 그냥 빨간 고추를 태양에 말려갖고. 시골 가면은 왜 햇볕 길바닥에 말려있는 고추들 있잖아요. 빨간 고추들. 햇볕 아래에서 애지중지 잘 말렸다는 태양초. 하지만 전부 태양초가 맞을까? 얼굴은 정말 많이 작아도 태양초가 특히 없단 말이야. 작은인데 따서 이거 빠져는 여기 빠면 이게 양분이 들어간다고. 일부 중국산 고추 가공 업체의 충격적인 위생 환경과 불량 고추의 유통 실태. 거부하는 데다가 사진 찍으라고 진짜 안 흘리려고. 그리고 소비자만 모르는 그들만의 고춧가루 제조 현장. 불만제로가 낱낱이 파헤쳐본다. 고운 빛깔 자랑하시는 빨간 태양초. 맛있게 맵다는 태양초 고춧가루로 매콤달콤 골뱅이 무침 완성. 이걸 어떻게 군침 돕다. 절대 미각의 주부님들도 그 맛 한번 보더니 칭찬이 술술 나오신다. 맛있다. 그만큼 색깔이 이쁘고 달고 매운 것도 틀리고. 그런데 그 명성 믿고 태양초 고춧가루 구매했다 실망하신 분 여기 계시다. 그 고춧가루 구입해서 김치를 담가서 하루를 재워놔서 봤을 때는 김치가 이 상태가 아니고 고춧가루가 위에 하나도 없고 이제 누리끼리 뭐 곰팡이 쓰는 것 같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과연 구입한 게 진짜 태양초는 맞는지 정말 궁금하시다는데. 진짜 뭐 태양초 고춧가루라고 뭐 구입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뭐 그건 잘 모를 것 같아요. 불만제로도 궁금하다. 시중에 많이 팔리는 태양초. 일반 고추보다 비싼 이유 있다는데. 햇볕에 말린 좋은 고추를 태양초라 그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태양초 고춧가루를 사고 싶어 하죠. 태양초니까 좋은 거니까. 빨래로 태양에서 말리는 거하고 그늘에 말리는 거 차이가 나잖아요. 태양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직접 태양초를 만든다는 농가를 찾아가 봤다. 수확한 고추를 씻은 후 화창한 날씨에 보름 이상 널고 말리기를 반복해야 하는 고된 작업이라신다. 멀리 못 갑니다. 이거 비가 그럴 때는 멀리도 못 갑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다 제끼고 와야 되지. 비 맞으면 안 되지요. 비 맞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비 맞으면 그 밤새도록 닦아야지요 또. 마른 수건으로 까. 그야말로 햇볕과의 전쟁. 고추 농사 짓기보다 고추 말리기가 더 힘드신단다. 그 많은 태양초는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르지요. 네. 이래 힘든 게 그만큼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정말 미스테리다. 불만제로 이젠 전국의 고추 산지들을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다. 올해는 작황이 좀 안 좋고 생산량이 많이 떨어져갖고 태양초 찾지 마라. 잘 결정을 다. 올해는 하다가 태양초 없으니까. 얼굴은 정말 많이 작아도 태양초가 특히 없단 말이야. 그렇다. 올해에는 비가 참 많이도 왔다. 네, 맞습니다.
좋은 태양초를 만들기 위해선 화창한 날씨에서 최소 열흘 이상 잘 말려야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비가 유독 많이 내렸는데요. 올 여름 강수 일수를 보더라도 평년보다 7.4일이 더 많았습니다. 한참 고추를 말리는 달인 7, 8, 9월의 일조량을 지난해와 비교해봐도 경상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최고 100시간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올여름 궂은 날씨 때문에 고추 말리기 참 힘드셨죠? 그러면 그 많은 태양초는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뭔가 이상하다. 불만제로 태양초라고 판매되는 건고추 10종류를 구매했다. 이거 정말 태양초 맞는 거죠? 저거 다 태양초. 태양초는 안 팔아. 전체로 태양초만 팔아. 과연 사실일까? 전국에 흩어진 3명의 고수들 힘들게 찾았다. 그리고 직접 감정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태양초를 구분해낼까? 고추의 그 꼭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단풍빛이 나듯이 이렇게 색깔이 탈색이 된 것이 있거든요. 만져보면은요,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부러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태양에 말린 거는 햇빛에 비춰보면 맑고. 양건을 하게 되면 이 기공이, 꼭지 기공이 안 맞게 있어서 살짝 눌러서 꼭지를 이제 불게 되면 풍선처럼. 빛깔에서부터 고추 씨의 상태까지 정확한 감정을 위해 참 꼼꼼히 관찰하셨다. 제가 보기에는요, 100% 태양초는 그렇게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저희가 이걸 10개를 다 태양초라고 구입을 한 거거든요. 시장에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3번하고 7번은 화건인 것 같고요. 태양은 아예 안 받고요. 네. 5번은 반 양건인 것 같아요. 반양건? 화건? 그렇다. 홍고추는 보통 7월에서 10월까지 수확한 후 건조 유형에 따라 나뉜다. 세척을 해서 건조기에서만 말리는 화건. 건조기에서 일부 말린 후 자연 건조한 반양건. 그리고 태양빛으로만 말리는 태양초로 나뉜다. 결국 3명의 전문가들은 제작진이 구매한 태양초 중에 4개가 화건이나 반양건이라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그렇다면 태양초와 반양건, 화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건조를 하게 돼서 장시하면 비타민C가 보통 한 10에서 한 20mg 정도밖에, 양건을 하게 되면 거의 한 800에서 한 1000mg,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타민C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영양소는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건조기로만 말린 화건은 태양초와는 달리 꼭지에 초록빛이 도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반양건은 꼭지 색깔도 태양초와 비슷해 구분이 쉽지 않다. 때문에 반양건이 태양초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장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알아도 소비자가 반양건 다양하게 파는 거야. 사람들이요. 서울 주부들도 반양 갖다 장사를 사 먹어. 그게 기계 감정도 안 되고 육안으로 감정이 있는 건데, 우리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정확히 알지 웬만한 소비자가 몰라요. 심지어 일부 가게에서는 화건의 특징을 가진 건고추에 태양초 편말을 달아 판매하는 곳도 볼 수 있었는데, 제작진에게 초록색 꼭지가 선명한 고추를 태양초로 판 가게를 찾아 정말 태양초가 맞는지 물어봤다. 우선 불만제로가 구매한 태양초를 사장님께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태양초로 하고 파셨는데. 태양초 아니에요. 태양초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태양초로 판 것일까? 편말은 제가 조그맣다처럼 그냥 가격 때문에 무작위로 꽂았을 수만 있을지 몰라요. 그럼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건 제가 실수인데, 그리고 엄마들이 더 잘하는 게 파란 꼭지 보고는 태양초 소리 못해요. 아니에요. 편말이나 이런 거 그거를 제가 정확히 써놓을게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뿐이 아니다. 불만제로 태양초로 둔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들을 수 있었다. 이거 꼭지만 따면은 태양초로 팔아요. 화근인데 이게 이렇게 따서 이거 따잖아. 이렇게 따면 이게 양근이로 간다. 딸이죠. 가루로 빻으면 더 구분하기 힘들다는 태양초. 너희들은 정말 태양초가 맞는 거니? 제조원을 찾아 직접 고춧가루의 정체를 물어봤다.
태양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 기계에다가 살짝 구워가지고 하우스에다가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말려요. 반양건과 9,500원. 근데 양건이래. 그건 태양초라고 하죠. 요즘은 완전히 양건이 없어요. 반양건을 그냥 뭐 태양초라고 이렇게 해도 뭐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지금 분류상으로는 반양건, 양건, 반양건을 다 태양초라고 지금 양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의한 결과 10군데 중 4군데가 반양건을 태양초로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농가에서는 건조 유형별로 고추를 구분해 각각 다른 값을 받고 유통시키고 있었는데 양건 100% 해가지고 잘 말리면 올 시세에 12,000원 나올 거예요. 반양건은 10,0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화건은요? 화건 지금 7,000~8,000원 우리 산지에서 그렇게 팔고 있어요. 과연 고추를 많이 구입하시는 주부님들의 생각은 어떨까? 기계 건조 과정을 거친 고추가 태양초로 팔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태양초 고추를 사셨는데 그게 기계에 들어갔다 나온 거라고 알고 사시는 거예요? 기계는 안 써야 태양초지요. 태양초는 그렇게 말라가지고 볕을 보고 말르는 게 태양초고 기계에 들어가면 태양초가 아니에요. 현재 태양초 이름 사용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는 실정. 때문에 소비자도 업체도 헷갈리긴 마찬가지다. 식약청 쪽에서는 태양초라고 문의를 하면은 100% 양건을 태양초라고 말하는데 그 농림부 쪽에서는 태양초 관련해서 농가에서 이제 막 유통되는 걸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양건 이렇게 반양건 기에도 태양초라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저희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저희 불만제로에서 알아보니까요. 실제로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태양초, 반양건, 화건 각각 다른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반양건이 태양초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네, 태양초와 반양건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제품을 구입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사실 반양건과 화건이 태양초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주는 것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겠죠. 온전히 햇볕에서만 말린 태양초를 대량 생산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희아리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취재 중에 이런 희아리들의 유통 실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중국산 수입 고추의 아주 충격적인 가공 현장까지도 불만제로가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태양초를 만들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상한 채로 말라서 희끗희끗해 보이는 일명 희나리. 이게 많이 생기기 때문이란다. 이건 이제 못 쓰는 거지 뭐. 아마 먹는 게 아니에요. 네, 먹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거지. 그런데 이분 말씀처럼 희나리는 정말 안 쓰이는 걸까? 고추 산지의 한 업체를 찾았다. 고추 다듬기 작업이 한창이셨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까 농가에서 본 못 쓴다던 희나리였다. 이 고추들은 다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야뭐 고추가 없죠. 우리는 버렸죠. 돈을 버렸는데 오늘 다 나가요. 마침 가게 밖에서는 길바닥에서 작업을 마친 고추들을 옮겨 담고 계셨는데 저렴한 고추라 그런지 취급도 좀 터프하게 하신다. 발로 고추를 꾹꾹 눌러 담으시고 그것도 모자라 빗자루로 흩어진 고추들을 싹싹 모아서 하나라도 흘릴까 알뜰하게 담으신다. 가게 안에 쌓여있는 희나리는 손질을 해서 그나마 상태가 좋은 부분과 병들거나 색깔이 많이 변한 부분으로 나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고 이건 가격이 어느 정도세요? 이거 오늘 4,500원, 1,500원. 그런데도 놀랍게도 4,500원짜리보다 오히려 상태가 안 좋고 질이 낮은 1,500원짜리 부분이 더 인기가 많다고 하신다.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 네? 이건 없어. 오빠는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 아, 이거를요? 1,500원짜리를? 불만제로 이런 희나리 고추들은 과연 어디로 유통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무작정 쫓아갔다. 차가 도착한 곳은 지방의 한 고추 전문 상회. 희나리 찾으시는 분들은 따로 있으시단다. 서울에서 지금 엄청 내려와요. 고추 사람들이. 크게 쓰는 사람들이.
원활히 살려. 어디서 많이 들어요? 보통? 대량으로 한 달에 막 고춧가루만 김치 말고 고춧가루만 막 5톤 판다, 6톤 판다 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번엔 희나리를 사용한다는 한 고춧가루 가공 업체를 찾아갔다. 가공 작업이 한창이셨는데 희나리는 과연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 걸까? 너무 저가 제품들이죠. 상태가 안 좋죠. 어쨌든 간에 상태가 안 좋아도 국산이니까. 희나리의 질을 감추기 위한 방법은 바로 중국산 고추를 섞어서 판매하는 것. 표기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국내산 고추를 좋은 걸 못 쓰죠. 싼 거를 섞어서 넣어야 되니까. 어차피 색은 중국산으로 돼요. 색은 뭐 차이가 나나요? 국산하고 중국산이 훨씬 좋습니다. 국산이 훨씬 좋아요. 중국산 고추를 가공한다는 또 다른 업체. 중국에서 냉동 고추를 들여와 국내에서 말렸다는 확언을 보여주셨다. 중국산 고추 중 이렇게 냉동 고추를 들여와 말린 것이 대부분이라시는데. 세금을 타기 위해 살짝 흘려가지고 건딩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국산 고추 말리듯이 그렇게 똑같이 만드니까 맛이 좋아요. 과연 중국산 냉동 고추의 가공 과정은 괜찮은 것일까? 한 공장의 작업실. 냉동 고추가 건조기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인데. 그런데 한편에선 건조기에서 말려진 고추들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다. 스티커나 뭐 그런 중국산 냉동 고추를 건조하는 또 다른 업체. 여기는 상황이 더 심각해 보였다. 말려져 나온 대량의 고추들이 그대로 바닥에 놓여져 선별 작업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발을 신고 고추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고 바닥에 흩어진 고추를 먼지와 함께 쓸어주신다. 그거를 뭐 이렇게 닦거나 뭐 씻거나 해서 그렇게 나도 이거 자체에 보면 와 했거든요. 근데 원래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예, 고추는 나가요. 이 업체에서 수거해온 고추를 자세히 살펴봤다. 중국에서 세척해서 괜찮다는 고추의 상태는 어떨까? 이게 뭐야? 들어. 고추에선 새까만 먼지가 묻어나왔다. 이 업체에서도 희나리 볼 수 있었다. 물론 버리는 것은 아니시란다. 역시 이물질이 잔뜩 묻어있고 썩은 것처럼 색깔이 변해 있었다. 공장에서는 바닥에 깔아놓은 고추에서 2가지 등급의 희나리를 따로 골라내고 있었다. 도대체 이런 건 어디에 쓴단 말인가?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싸지. 지금 3,000원 키로 4,000원. 이거 어디서 들고 와요? 이거 재분하는 데다가 같이 섞어가지고 쓰지. 이거 안 흘리려고.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갈아 넣으면 깜쪽 같다는 희나리. 불만녀도 이번엔 직접 갈아보았다. 와, 감쪽 같아. 희나리 들어간 게 티가 안 나요. 너무 똑같죠? 정말 감쪽 같다. 희나리를 섞은 고춧가루는 1kg당 1,000원이 넘는 단가를 낮출 수 있었다. 과연 음식 재료로는 적당한 걸까? 이 속에는요, 이렇게 까뭇까뭇하고요. 이게 잘못 말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곰팡이균이 굉장히 많아요. 불만대로 이런 상태의 고추들이 어디로 유통되는지 궁금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따라가 봤다. 중국산 건고추를 싣고 도착한 곳은 한 고춧가루 전문 업체. 불만대로 자세히 지켜보기로 했다. 좀 지루하다 싶더니 등장하시는 분 계셨다. 바로 비둘기. 자유롭게 고추주위를 다니고 있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불만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바닥에서의 작업은 기본. 이거 다 닦아가지고 따야 돼요? 여기서 할 거면 이다 씻어 놓은 거니까.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는 사장님. 쓰레기 정리를 한참 하시더니 설마 그 신발을 신고 작업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런데 같은 신발이 맞다. 굳은 고춧가루도 신발로 살포시 밟아주셨다.
고춧가루를 옮기고 쓸어 올리는 데 사용하던 삽과 빗자루는 쓰레기통 수준의 통에 보관돼 있고 그 옆 실내와에도 먼지가 수북했다. 굳은 고춧가루와 먼지가 잔뜩 묻어 있는데 바닥을 열심히 청소하시나 했더니 설마 할 겨를도 없이 바로 분쇄기로 투입! 떨어진 고추를 먹는 것은 요 녀석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불만대로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해당 구청 직원과 함께 문제의 업소를 찾았다. 낯익은 신발 이날도 신고 계셨다. 분쇄기 안에는 고춧가루와 먼지가 뒤엉켜 말라붙어 있고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제인지 모를 소분 도구에는 이렇게 완전 굳었어요. 고춧가루 찌꺼기가 단단하게 굳어 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제조를. 오늘 안 했는데 할 때는 청소를 하거든요. 오늘 안 했어요. 가게 아닙니다. 이게 고춧가루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씻을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고춧가루 관리해서 물을 이게 또 씻고 말리셔야죠. 위생기준 남다르신 사장님, 결국 작업 환경 개선과 방충망 설치 등을 약속하셨다. 지저분한 바닥에서 선별 작업을 하던 또 다른 업체를 찾았다. 알 수 없는 기름이 고추를 향해 흐르고 냉동 고추를 말리는 건조기 안은 고추 찌꺼기와 먼지로 뒤범벅이었다. 작업용이 아닌 신발을 신고 일하는 것도 여전했다. 고추를 옮기는 이 용기는 이게 대체 바구니인지 청소도구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다. 저희도 제할 수 없을 만큼은 바닥에 고추를 잘 깔아 놓으셨는데 이런 게 갓바를 패가 한다니까요. 갓바를 패가 한다니까요. 오늘은 왜 안 하시나요? 그 오늘 때는 바보도 못하지 못한 모양인데 갓바를 패가 합니다. 오늘만 깜빡했다며 평소에 깔고 작업한다는 천막을 보여주셨다. 오늘만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만. 오늘만? 불만대로 두 차례 방문해도 천막 깔고 작업하는 모습은 보질 못했다. 결국 사장님 문제 인정하시더니 작업대 설치는 물론 위생상 철저한 개선 약속하셨다. 작업대를 만들어서 천막 위에서 작업대를 만들어가지고 천막에서 작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믿고 고춧가루 먹어도 되나요? 예. 최소한 저희 공에서 오는 점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산 고추가 한 해 8만 톤 정도 수입된다고 하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현실적으로 중국산 고추를 안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문제는요. 정상적인 검역을 통해서 통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국내 건조장에서 너무 비위생적으로 건조를 하시거나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소비자분들이 여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에서는 비위생적인 환경 개선과 철저한 위생 관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부 업체의 잘못으로 위생 관리를 잘하는 다른 업체들까지 피해를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당 고춧가루 소비량 한 해에 약 2.5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양념 고춧가루 대표 양념답게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천고마비의 계절, 높은 가을 하늘만큼 설레는 제로맨. 역시 가을 하늘은 참 높구나. 와. 그런데 하늘만 높아진 건 아니었다. 하늘로 솟아오른 반짝이는 건물을 보라. 많은 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뭐든지 최고라 자부하는 초고층 주거공간 되시겠다. 한라하고 국가의 아파트잖아요. 전망 때문에 고층이 또 좋다 그러고. 그런데 제로맨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이건 어떻게 더? 10월 1일 부산 해운대의 38층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다. 순식간에 펜트하우스를 삼켜버린 화마. 보기만 해도 아찔했다.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던 황금 빌딩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거죠, 이거. 주범은 사실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불이 급속히 이제 잘 타는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름 덩어리입니다. 불만제로 화재 원인 전격 해부에 나섰다. 과연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렇게 불이 크게 났는데도 화재 경보기도 없었었고. 이게 어디 안전하냐고요? 여기는 가스실이에요, 가스실. 고층 아파트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고층 건물의 안전 실태. 불만제로가 파헤쳤다. 초고층 건물이 모여있는 부산 해운대. 화재 발생 3일 후 현장을 찾아가 봤다. 화재의 흔적은 멀리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층 건물 화재는 시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인 듯 했다. 건물 높이 38층. 불길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화재의 상처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주변 건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거 뭐보다 재료 준비해놓은 거 다 지금 화재 낼 때 우리 점심장사 11시 30분 40분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뭐 가져왔는데 파편이 날라오더라고. 폭탄 터진 것 같아. 그랬지. 이 발도 못 디뎠네. 저기 갔다 가면 우리 죽을 뻔했네. 하고 막 걸리 나가. 주변 건물로 떨어진 수많은 화재 잔해들. 이게 날라왔다고요? 이거 뭐야? 상가 사람들 안 다치게 다 피신 다 했어.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다. 이쪽에 큰 구멍 있지? 네. 이게서 났다니까. 아, 저기? 이게서 나고 이쪽 연결. 불이 난 지점은 상가와 오피스텔의 경계인 4층. 그래. 4층이야. 소방차가 이쪽에 한 대 있었거든요. 네. 이쪽에서 이제 물을 뿌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다음에 조금 불이 좀 사그라들더만은 진화 작업이 시작되고 사그라들었다는 불길.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저 쫓겨는 사가 있다 인가죠. 아, 저 조그만 네모나고. 그 일부이 못 올라가더라니까. 물이 닿지 않는 곳. 위험은 도처에 깔려 있었다. 되살아난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순식간에 뭐가 팍 터지더만은 이제 확 올라가피더라니까. 팍 던지면서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면 가면서 하임이 더 커지고.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4층에서 시작한 불은 엄청난 속도로 타올랐고 짧은 시간 안에 38층 펜트하우스까지 전소시켰다. 해운대에서 황금빌딩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던 건물. 동백섬이 코앞에 보이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내가 누운 상태에서 바다 해 뜨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다 보는 거죠. 전망은 진짜 좋습니다. 부천으로 통하는 마린시티에서도 독특한 외관으로 인기를 끌었던 호화로운 오피스텔이었는데 불만제로 아파트 입주자 안내서를 어렵게 입수했다. 최고의 시설을 광고했던 건물답게 지상 1층에서부터 지상 38층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단다. 그런데 왜 작동을 안 한 걸까?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준비를 하고 올라왔는데 4층 현재 발화 지점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었고 주변에 소방 시설을 이용하려고 검색을 했는데 4층에는 소방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체가 다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소방 시설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소방 시설이 있었다면 초기에 진행 가능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그럴 리가. 분명 모든 층에 다 설치됐다고 써 있었다. 불만대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발화 지점은 4층. 그런데 4층 대신 피트층이라고 써 있었다. 피트층은 난방용 배관이나 하수도관이 설치된 곳을 말하는데 소방법상 층으로 구분하지도 않고 스프링클러 제외 공간이다. 그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지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파이프가 있거나 공기가 흐르는 통로, 계단실, 승강기, 승강로, 승강장, 목욕실, 수영장, 화장실, 복도 등 이런 데는 스프링클러 안 둬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공간은 미화원들의 휴게실과 작업장으로 사용됐다. 불법 용도 변경된 이곳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이다. 불은 꺼졌어도 화재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었다. 도대체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날아온 것일까? 화산 폭발했을 때 화염이 터지듯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한 2m만한 그런 크기가 불꽃이 붙은 채로 이쪽 천정을 상가 천정으로 막 떨어지는데, 건물을 감싸고 있는 유리와 알루미늄 판들이 38층 고층에서 떨어지면서 위험은 더 커졌다. 이 낙하물들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옮기기도 힘들 만큼 커다란 잔해들. 모두 불에 타면서 날아온 것들이라는데 뭔가 수상하다. 일단 수거하기로 했다. 종류별로 다 챙겼다. 제로맨 아무리 봐도 도통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중요한 거는 다 저 수집해서 오셨네요. 이거죠, 이거. 주범은 사실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폴리에틸렌입니다. 이건 쉽게 불에 타는 거죠, 이게. 이것이 화재 확산의 주범이라는 말씀? 지목된 건 얇은 알루미늄 두 판 사이에 충진재로 쓰이는 폴리에틸렌. 이거 보시면 꼭 무슨 반죽 같은 형태인데요. 이게 고온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반죽 형태로 돼서 이거 자체가 타는 것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액체 상태로 되면서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뚝뚝 떨어지면 거기에 또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800도 정도 되면 이게 탑니다. 또 이것도 얇은 판이 돼서. 그래서 이것도 타고 안에 폴리에틸렌도 타고 해서 위쪽으로 불이 급속히 이제. 발코니가 없는 이 오피스텔은 온통 이 패널로 둘러싸여 있었다. 단서를 찾아 나선 불만제로의 눈에 뭔가 포착됐다. 인터넷 검색은 자신 있는 제로맨. 놀랐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건물에 널리 쓰이는 대중적인 제품.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었다. 가벼울 뿐만 아니라 가공하기 좋고 경제적이어서 고층 건물 외장재로 인기 한몸에 받았다는데, 난연 3급이라는 시험 성적서도 받았다. 보통 화재가 나오면 저 800도 1000도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 난연성 재료라고 인정은 받았겠지만 뭐 800도 1000도씩 올라가면 탈 수밖에 없죠. 이거 다 탄 거예요, 이번에. 네. 난연 3급. 하지만 큰 불엔 버틸 수 없었다. 과연 알루미늄판 사이에 이 얇은 심재가 그렇게 큰 불을 키울 수 있을까? 불만제로 대규모 화재 실험 실시. 똑같은 크기와 두께의 두 대형 구조물. 그러나 문제가 된 폴리에틸렌은 한쪽에만 넣었다. 다른 한쪽은 마그네슘을 포함한 준불연성 심재. 긴장감 속에 쭉 지켜봤다. 8분이 지나면서 주르르 검은 액체가 불똥을 지닌 채 흘러내렸다. (10분경과) 떨어지는 불꽃들이 더 큰 불길을 만들고 있었다. 오른쪽 실험체, 이것이 폴리에틸렌 심재가 들어간 제품이었다. 처음에 화원이 사라지자 왼쪽은 서서히 불길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폴리에틸렌이 들어간 심재 아직도 타고 있다.
실험 종료 후 패널을 분리시켜봤다. 준 불연제 심재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반면 폴리에틸렌, 아니 너는 어디로 간 거니? 전문가의 냉정한 평가가 궁금했다. 독감 패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심재를 가연성 심재를 넣느냐 아니면 불용성 심재를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화재 시에 연소 속도라든지 연소 성상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실제 초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훨씬 더 그 넓고 큰 면적이 연소가 될 때는 실험에서 보이는 그런 차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에 타는 소재를 건물 외장재로 써도 되는 걸까? 일단 판넬 제작 업체에 물었다. 나는 상급은 이 당시 그 해운대 건물이 올라갈 때는 KS 제품입니다. KS 제품이고 이 당시에서는 외장과 관련된 법규가 없었습니다. 불연성 외장재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은 찾을 수 없었는데 이 업체는 이미 화재 취약성을 보강한 불연성 제품을 연구해서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 누가 쓰지 마라 말을 안 하는데 건축주가 나는 예산이 모자라 싸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데 달라고 그러는데 줘야 되는 거죠. 법에서 하지 마라 말도 없는데. 초고층 건물 화재 안전한 제품은 있었다. 그러나 그에 맞는 규제는 없었다. 특히 이런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그 화재 상승이 빠르기 때문에 외부 그 마감 재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좀 신설이 돼야 되겠죠. 집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외관에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 소홀했던 게 이번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됐고 또 화려한 외관이 불을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부 인테리어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외장재에 대한 안전성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 외장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었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작년에도 고층 건물 화재 이후 가연성 외벽 마감재 문제점이 이미 지적이 됐었는데요. 건축법 52조에 보면 방화 가능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법령 미정비로 아직까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고층 건물 화재 이후에 많은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고층 건물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돼 있나,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하는 것이 좋은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제로가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귀여운 두 딸의 아빠 황정훈 씨. 한 달 전 끔찍한 경험을 했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애기 엄마가 깨우더라고요. 깨는 건가요? 타일 터지는 소리 듣고요. 타일이 탁탁 터지면서 막 이렇게 튕겨나오고 유리도 다 튀어나오고. 헤어드라이어 폭발로 시작된 불이 화장실을 모두 태워버렸다. 불을 끈 건 정훈 씨였다. 손으로 사오기를 켜고 막 바깥으로 막 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니까 막 이제 수건을 이제 다 있는 거 다 적셔갖고 막 때렸죠. 막 이렇게 때리면서. 이게 지금 이번엔 이건 화재 19층까지 연기가 올라갔지만 감지기는 소리 한 번 안 냈다. 스프링쿨러도 없었다. 그렇게 큰 거 처음 본 거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애기들이 금방 또 지켜버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기만 해도 아찔하다. 53층 초고층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김순희 씨. 이게 대피 공간이에요. 우리 초고층에서 가장 지금 임명하고 생명하고 지금 돼 있는 직결돼 있는 곳이 지금 이거예요. 저희는 창문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여기는 초고층. 발코니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법적으로 화재 시 구조될 때까지 최소 1시간 동안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대피 공간에 사람보다 먼저 대피해 있는 귀한 몸들 많았다. 우리 청소기 집진기예요. 올 거실로 방에서 파이프가 전부 연결이 돼서 피난이 용이해야 하는 창문도 용이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안으로 밀게 돼 있는데 밀고 들어가면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 몇 사람이 들어가겠는지. 예? 이렇게 되면 못 들어옵니다. 이거 닫을 수가 닫을 수가 없어요. 닫을 수가. 과연 이곳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피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응급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안전하게. 어? 이게 어디 안전하냐고요. 여기는 가스실이에요. 가스실. 제기능을 못하는 소방시설. 부산 화재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왜냐면 방송이 안 됐으니까 몰랐어요. 방송이 안 됐는데. 엘리베이터 돼요? 이렇게 큰 불이 나는 동안 대피 방송은 없었다. 1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화재 소식을 접한 주민도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지켜보는 시민들을 안타깝게 만든 장면이 있었으니 화재 지점까지 닿지 못하는 저 물줄기다. 불만저로 초고층 건물 화재 진압 훈련을 함께했다. 35층 높이의 오피스텔. 고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봤다. 사다리가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가 궁금했다. 이게 다 올라오신 거죠? 네,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사다리 높이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죠? 총 52m고요. 아파트 층수는 한 15층 높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다리가 다다른 곳은 15층이었다. 구조하러 가야 할 층수는 아직 20층이나 더 남아 있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이동 수단은 계단뿐. 하지만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그 이유는 바로 온몸이 지니고 있는 구조 장비. 필수 구조 장비 무게만 무려 38kg. 소방차에 기대할 수가 없는 그 상층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안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5층 아파트. 불만제로가 점검 나섰다. 그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15층 이상 아파트와 오피스텔 8곳. 아파트 화재 안전에 대한 걱정들 많으셨다. 괜히 걱정되고 우리 아파트도 불났는데 저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집에 소화기가 어디나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게 되고 위에 있을수록 좀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불만제로 소방 전문가와 함께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전문가와 함께 불만제로 안전수칙 만들었다. 피난 및 방화 부분, 소방시설 부문, 안전의식 부문으로 점검 들어갔다. 관리 상태는 좋고요. 대피공간 안정성 평가, 방화문 점검, 옥상 대피로 점검 등 바쁘게 돌아다녔다. 네, 맞죠. 이렇게 옥상으로 피난했는데 문 안 열리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때 올라오면. 불만제로 아파트 안전점검. 남녀노소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셨다. 드디어 결과 발표만 남았다. 안전점검 결과 예상보다 낮은 점수.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또 고층에 거주할수록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화재를 대비한 소방시설 관리 꼭 필요하시겠다. 그 고층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지상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화재 시 특히 피난 안전에서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아파트 층수만큼 소방시설 및 안전의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정말 그 초고층 건물에 대한 그 화재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초고층 시대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게 정말 지금은 필요한 단계라고 보는 거죠. 고층 건물일수록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소방시설과 대피 공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불만제로 점검 결과 열려있는 방화문 그리고 이름뿐인 대피 공간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소방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재는 일어난 후에는 이 후에도 아무 소용이 없죠. 더 확실하게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점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불만 제로는 여기까지입니다. 5천만 소비자의 불만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불만 제로는 계속됩니다. 불만 제로!